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61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왕. 61번째예요? 예, 61번째. 지난번에 우리가 환갑이라고 했죠. 그렇죠. 아, 저 지난번 61번째라고 한 줄 알았어요. 아, 그럼 환갑 되면 61회 맞죠? 깜빡하죠. 61회 맞죠? 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영민이고요. 2020년 한국 축구의 1월은 행복했습니다. 23세 이하 아시아 선수권에서 김학범호가 9회 연속 올림픽 출전과 첫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호우. 오늘 오전에 귀국했죠? 네. 방금 귀국했죠. 이자찬 기자님. 자화자찬 이자찬 이정찬 기자가 자해 가면 다 우승한다고 자화자찬을 하죠. 오늘 사실 이정찬 기자가 지난주에 나올 거라고 했는데 오늘 새벽 5시에 도착을 했어요. 오. 그래서 나오기 싫은 목소리로 전화를 해서 제가 쉬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선배네요. 이정찬 기자가 뭐 전화 연결이라도 할까요 했는데 전화하니까 자더라고요.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네, 지금 자고 있습니다. 이정찬 기자는 참고로. 네. 계속 침묵으로 시작했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2경기 연속골 네. 오랜만에 전해줬고요. 오늘 이런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바페 주시은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명절 잘 보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틀은 회사 나오고. 이틀은 회사 나오고 금, 월 쉬었습니다. 참 방송국이라는 직종이 연휴를 다 즐길 수 없다는 네, 거. 특히 이제 맞아요. 뉴스 하는 업종들은 저도 이제 이틀 근무를 했고 하성룡 기자는 거의 이틀. 거의 이틀 했죠. 1박 2일을 했으니까. 네. 손흥민 선수의 골을 봤나요? 그렇죠. 맞죠. 그렇습니다. 명절은 그러면 나머지 이틀은 가족과 함께 네, 집에 있었습니다. 세뱃돈은 안 안 받죠. 네. 예. 그럼 조카라든가 줄 나이 아닌가요? 예. 근데 조카나 이런 조카도 못 만나가지고 조카도 안 받아요? 아니, 못 만나가지고 안 만난 거 아니고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여가지고 주시은님 보면은 은근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못 만났어요. 저는 주씨들이 그리고 다 그런가? 나도 좀 그런데. 아, 그래요? 저 출근하고 주특. 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하셨더라고 하더라고요. 전 뭐 이렇게 회사 명절 왔는데. 음식 같은 거 만들고 그런 거 했어요? 전 전정도 붙이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세뱃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입사한 이후로 왜 세뱃돈을 월급을 못 받는데 왜 받았어요. 세뱃돈을 받아요? 그렇죠. 저는 아직도 받습니다. 아 진짜요? 누가 전 부모님께 세배하고 조카들이 이제 주나요? 부모님께서 주시면서 야 이제 세뱃돈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러길래 저는 평생 받을 겁니다. 그랬죠. 재벌이세. 물론 그러네. 당연히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용돈 저도 드리는데 따로 용돈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세뱃돈은 그러니까 용돈을 드리지 받진 않잖아요. 드리면서 이제 세뱃돈 안 줘도 되지 않냐라고 하길래 세상엔 이런 평생 부류가 받을 겁니다. 없는데. 그랬죠. 그래서 그 작년에 통계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이게 세뱃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보통 직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받지 않나요? 네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죠. 그냥 제 자의적 해석으로는 세뱃돈을 주시는 거에서 또 다른 행복을 느끼지 않으실까. 별 이상한 녀석이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현금을 좋아하십니다. 그 질문에 50%의 답변이 받을 수 있는 데만큼 받겠다. 네, 그런 게 있었네. 그게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군요. 재밌었어요. 저는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도 드렸는데 부모님한테 저는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절반을 할 떼서 때는- 드렸어요.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 할 때. 우와. 그리고 물론 이제 따로 용돈 받아서 더 많이 쓰긴 했지만 그냥 기분이죠. 그냥 내가 맞아요. 그래도 좀 아들 음. 노릇을 하는구나 그런 느낌.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아시면서 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하면서 이제 10,000원 받고 20,000원 주시고 이제 돌려받기. 남는 장사. 남는 장사. 자, 우리 그리고 박진영 작가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냄새가 엄청 난다. 지금 점심을 안 먹었고 선식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녹음 시간이 주바페 스케줄 때문에 항상 점심 시간 12시 때 하기 때문에 약간 탓이 저도 되네요. 못 먹었어요. 막 먹고 오거나 먹을 네. 걸 들고 오거나 네. 먹방이 돼가고 있습니다. 먹방 얘기하니까 또 신종 코로나 생각나네. 아, 박쥐 먹방 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걸 왜 올려가지고 추벳. 끔찍해. 저는 그거 보면 베어그리스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박쥐 먹고 하는 거 있는데 베어그리스 아세요? 몰라요. 오락이에요, 오락? 아니요, 그 성룡 영국의 아세요? 디스커버리에서 그 해외 진짜 생존하는 거 있잖아요. 나 그거 본 적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병만 정글럽치기의 원조 원조 프로그램이죠. 완전 아, 완전 더 야생. 다 벗고 하성룡 막. 기자가 그런 약간 야생 이런 걸 몬도가네 좋아해요. 같은 먹방을 좋아해요. 막 양털 뜯고. 야생에서 맞아, 바로 맞아. 잡아서 먹는 먹방 같은 거. 진짜요? 지난번에 저한테 한번 보여주는데 저는 끔찍해서 못 보겠던데. 저도 봤어요. 전 그걸 시작하게 된 게 이 베어그리스 프로그램 보면서부터예요. 이게 인간 대 자연이라는 그 디스커버리 채널 프로그램인데 맞아. 하베요. 그냥 비행기에서 이 영국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네네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부터 아무 생존 도구 없이 칼 하나 같은 거 들고 그리고 낙하산 타고 내려서 잡아먹는 거예요? 네. 거기서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내려서 탈출기를 그리는
그 다큐멘터리인데요. 그게 진짜 제가 맨데 와일드 뭐 이렇게 나오죠. 아마? 예. 네. 자, 우리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위해서 좀 너무 많이 나갔어. 이게 지금 칼 들고 뛰어내리면 안 되는 종목 아닙니까? 축구는? 축구 종조국 영국에서 하는 너무 디스커버리. 난입을 하셨는데 하성룡 기자가. 이렇게 엮는다고요? 네. 재밌는 거죠. 아, 축구 종조국 영국에서 영국, 만들었다고? 네, 그러니까. 네. 참네. 엮었다. 어이가 없네요. 엮었다. 아, 근데 재밌어 한번 보세요. 갑자기 열변을 터가신 하성룡 기자 인사는 안 했어요 아직. 네, 안녕하세요. 저 베어 그리스의 팬 하성룡입니다. 하성룡 기자 베어그리스 말고 배어는 같네요 좀. 아침부터 하성룡 기자가 계속 기침을 하면서 아,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옆에 앉히기가 좀 두려운 마스크를 쓰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코럭코럭. 계속 코로나 오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론 보도되기 전에 감기 걸렸어요. 한 2주째예요 지금. 네. 최근에 심해지긴 했는데 아닐 거라고 믿고 있고요. 더하기 다행히. 코로나 아닌가요? 그러니까 언고 더블로 갈 수 있는. 그나저나 코로나 이게 네, 심각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다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영렬 기자가 공항에 김학범호 맞으러 갔다 왔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뭐 그냥 평상시처럼 갔는데 전부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약간 좀 공포스러울 정도로 그런 위기감을 느꼈다고 해요. 이제 우리 그냥 저희는 잘 못 느끼잖아요 여기 있으면. 네. 근데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서 더 퍼지지 않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굳이 축구와 연관시키자면은 올림픽 여자 축구 예선이 중국에서 또 열리거든요. 우리나라 속한 조는 제주에서 열리고 중국이 속한 조는 제주. 중국에서 열리는데 네. 그것조차도 지금 이제 시드니- 개최지가 호주 시드니로 시드니로 바뀌었고요. 네. 제가 가장 최근 들은 얘기로는 중국 이제 프로축구 리그도 개막을 연기할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어요. 4월로. 이미 슈퍼컵은 지금 연기 가능성이 있고 챔피언스리그는 무관중 경기로 치르겠다 이렇게 발표한 상황이거든요. 여파가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자,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일을 네. 하는 것으로 먼저 댓글이 뭐 여러 개 들어왔는데 네. 그 중에서 봄의 전설님 거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축덕숙덕 잘 듣고 있습니다. 축덕숙덕 60회에서 FC 바르셀로나 운영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FC 바르셀로나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조합원이 되는 거죠. 주식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주라는 표현은 틀린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계속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성룡 기자가 지난주에 주주라는 표현을 썼나 봐요.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하성룡 기자 한방 날리려고. 조합원이라고도 아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저는 네, 그냥 맞아요. 다행히 이제 이런 뜻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네네네. 이 표현이 정확하게, 조금 예.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주주라는 표현은.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자, 예. 그리고 마터라님이 침묵질 좀 그만하라고 네.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앞부분에 너무 많이 침묵질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아유. 그리고 우리 경찰 엄마께서는 또 이 마터라는 분의 그 지적에 대해서 네. 아주 경찰 엄마스럽게 네. 따끔하게 실드를 되받아 치셔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좀 옛날 얘기라서 그렇긴 한데 박문성 전 SBS 해설위원도 5만 원 출연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좀 팩트 네, 체크 팩트는 상. 조금 틀리셨습니다. 네, 요것보다는 좀 훨씬 많이 네, 받긴 하셨습니다. 이거보다는 많이 받았고 네. 그리고 뭐 출연료 때문은 아니죠. 뭐 박문성 스케줄, 워낙 네. 연예인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분도 네, 요새 또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보내놓아드린 거죠. 네. 자, 그리고 첫 번째 저희가 질문부터 볼까요?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이정찬의 원팁 리더십 책 보유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최근 고등축구연맹 회장의 영구 제명 징계에 이어서 유소년 축구연맹 회장이 수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전 부산시 축구협회 회장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온 기사를 보았는데요. 요즘 부쩍 이런 류의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이런 연령별 회장들과 각 시도 지역 회장님은 누가 투표를 해서 뽑히는 건가요? 기사를 보면 이분들이 적지 않은 돈을 만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분들에 대한 권력을 감시하는 감찰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조선시대로 치면 사원부, 요즘으로 치면 감사원처럼 이런 연령별 단체나 시도 축구협회 단체를 평상시에 감찰하는 기구는 없나요? 궁금합니다. 라고. 네. 어떻게 되죠, 하영룡 기자? 이 회장 선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일단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됩니다. 2016년이었나요? 근데 통합되면서 당연히 회장을 뽑는 선거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2016년에 되는데 이전을 비교하면 이전에는
대한축구협회장이라든가 시도협회장들은 다 대의원 투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대의원이라고 하면은 대한축구협회를 예를 들면은 각 시도축구협회장 16명이 있었고 각급 연맹회장, 뭐 프로축구연맹회장도 있고 뭐 유소년 연맹회장, 중등연맹회장 등 그 8명 해서 24명이 그 전에는 대의원이었어요. 근데 생활체육회와 통합을 되다 보니까 이제 생활축구연합회와 대한축구협회가 합쳐진 거죠. 합쳐지면서 대의원에다가 선거인단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됐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이 좀 틀렸는데 이전에도 개정되기 전에도 그렇게 뽑았죠. 대의원으로 뽑았죠. 대의원으로 뽑았는데 대의원 수가 지금 제가 네, 대의원 수가 더 달라졌죠. 있었죠. 더 있죠. 근데 현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대한축구협회 예를 들면은 대의원 수에다가 뭐 선수 대표, 지도자 대표, 심판 대표, 오비 축구의 대표 뭐 이렇게 총 추가돼서 총 106명 정도로 꾸려진 그 선거인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표가 진행되고 간단하게 가장 뭐 그 선거인단 수가 많을 것 같은 서울시 축구협회를 예를 들면은 대의원이 기존에 있었어요. 그 기존에 있던 대의원에다가 이제 지도자, 심판, 선수, 동호인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모두가 다 참여하는 건 아니고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명단이 있을 거예요. 지도자 명단, 선수 명단 이런 식으로 그 명단을 각 그 선거관리위원단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제출해요. 선거관리위원회. 그럼 거기서 이제 각 그 무작위 추첨을 3배수로 합니다. 지도자를 3배수, 뭐 선수를 3배수. 그런 식으로 무작위 추첨해서 그 사람들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거죠. 선거가요. 그 이전에 길게 얘기했네요. 그렇게 그렇죠. 긴 얘기는 아닌데 네, 그냥 대의원들의 투표로 뽑는데 그 대의원은 각 시도 그 협회장 그리고 이제 그 대의원 기준이 몇 명 있거든요. 그 대의원들에 의해서 뽑는 것이고 그 다음은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대의원들을 뽑을 때는 약간 그들만의 리그 약간 폐쇄적이었고 그 안에서 제가- 이합집산이 있었는데. 예,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시도체육회장은 그 시에 소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체육회는 시축구협회나 시야구협회, 서울시 야구협회는 서울시 소속이에요. 그리고 대한야구협회나 대한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얘기한 이 감찰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에서 축구협회나 대한야구협회 그 중앙협회가 좀 그 한계가 있어요. 시에 감찰하는데 있는 거니까. 원래 시가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시의회에서 보통 이렇게 많이 그 제어를 하죠. 시에서 하는 것을.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이게 좀 체계가 좀 복잡하게 돼 있어서 시협회와 중앙협회 간에 어떻게 보면은 산하단체긴 한데 또 경쟁 구도기도 해요. 예산을 따로따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야구 같은 경우는 대한야구협회보다 서울시 야구협회나 경기도 야구협회가 더 힘이 세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힘보다는 그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대한야구협회가 오히려 뭐라고 못해요.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야구팀이 제일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소속돼 있는 지역에 팀을 많이 갖고 있는 그 협회가 힘이 세게 돼 있어요. 그럼 주로 시협회나 도협회는 아마추어 팀들을 소유하고 아마추어죠. 있는 전부 아마추어죠. 예. 그래서 약간 미묘한 힘겨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감찰은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이런 구조 때문에 감찰이라고 할 거는 있지만 명분상 있지만 실제 이루어지긴 힘들다. 예, 이런 답변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한 구조인데 네. 역시 이정찬의 원팀 리더십을 읽으신 분답게 질척거림이 예, 질척거림이 좀 있고 또 권력 구조에 관심이 좀 많으신 리더십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고 네. 여기도 사원부, 감사원 이런 거 옛말에 좀 관심이 많으신 어떻게 경찰 엄마라도 좀 풀어야 될까요? 폴리스맘이 사원부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면 우리가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또 벌금에 대한 다음 질문이 질문이 벌금에 대한 이어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경섭님이 보내주셨습니다. K리그 벌금 제도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질문이 5개예요. 첫째, 벌금을 미납하면 선수나 스태프는 출장 정지되거나 구단이 지급하는 연봉에서 벌금 공제 후 지급되나요? 만약 연봉 1억인데 벌금 1,000만 원이 부과되면 실수령액은 9천만 원이 되는 건가요? 하나씩 짚고 갈까요? 네, 네. 이거 상당히 저도 이 질문 재밌어요, 질문이. 재밌었어요. 네. 허를 찌르는 질문.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선수나 코칭 스태프가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가장 가까운 경기 혹은 다음 경기가 너무 가까운 경우에는 지정된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까지 제재금 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아, 네. 그럼 낼 때까지 경기 계속 못 뛰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구단이 예를 들어 이 다음 질문에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구단이 제재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구단이나 선수와 연맹이 연말에 각 구단에 배분하는 광고 수익금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중계료라든가 아니면 선수 초상권 관련된 돈 이런 돈을 구단에 배분하는데 거기서 공제를 할 수 있죠. 안 냈으면. 아. 두 번째 질문이 벌금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나요? 이거였는데. 연체료. 네. 아예 못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예 경기를 못 뛰는 거구나. 납부 기한으로부터 연 20%의 비율 이자가 붙는다고 합니다. 아, 아, 이자도 네. 보는구나. 빨리 내면 좀 감면해 주는 건 없나요? 보통 이자도 빨리 내면은 보는구나. 그렇게 그죠 10% 정도 싸게 해주긴 그러니까 하죠. 싸게 해주는 경우도 있죠. 네. 음. 그리고 윗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20%면 어마어마한데. 네, 조금 못 드는 게 있는데 선수나 코칭 스태프에게 내려진 징계, 예를 들어 돈 제재금 같은 경우는 구단에 내려진 징계가 아니잖아요. 그럼 선수나 코칭 스태프가 오케이. 직접 개인 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많이 내주죠. 아니죠. 안 선수 내주나요? 개인 냅니다. 그 대신 아. 구단이 의사를 묻습니다. 선수에게 네가 직접 연맹에서 고지한 계좌에다가 네가 직접 이체하겠냐, 아니면은 구단에서 내주고 이거를 월급에서 제해서 아. 나가겠냐, 그렇게 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오. 스타 플레이어들은 내주는 경우도 있는데 외국 있다고 들었는데. 아. 그 구단이 내주는 거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해요. 아. 자, 모르게 내주겠죠, 뭐. 그럴 가능성은 셋째. 네. 벌금 납부는 카드로 되나요? 현금만 된다면 현금 영수증도 되나요? 카드 받습니까? 중요하죠. 어떨 것 같아요? 포인트 쌓으시려고. 왠지 아까 마일리지? 계좌라고 마일리지? 말씀하셨으니까 네. 현금으로 계좌 이체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현금 영수증은 현금 영수증은 안 해줄 것 같아요. 현금 영수증이 되면 현금 영수증 안 해줄 것 같아요. 예. 공제 혜택 받고 일단 그러나요? 카드로 납부가 안 되고요. 아까 말한 대로 연맹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을 해야 되고요. 현금 영수증 발급되지 않습니다. 역시 이유는 벌금은 현금 영수증 아무데도 안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 음. 영수증 발급이 안 됩니다. 할부는 됩니까? 아니 카드가 안 된대요. 자꾸 벌금을 흥정하시려고. 카드가 아예 안 아, 되는 현금으로 할부. 네네. 자, 아, 넷째. 자꾸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싶게 만드네 이 그러게요, 질문들이. 이게. 예. 재밌는 질문이에요. 네. 이렇게 축구인들이 내는 벌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1년 6개월 전 기사를 보니 벌금이 17억에서 20억 정도 모였다고 하는군요. 어디에 쓰이나요? 선수나 코칭 스태프의 그 복지 기금으로 씁니다. 회식이네요, 회식. 약간 그런 것 같네요. 그러네. 우리들 지각하면 얼마 내서 네, 막 팀에서 스터디 할 쓰는 때 거. 지각하거나 아, 틀리면 그렇죠. 모이면 마지막에 회식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K리그 선수단 전체가 복지 연금에 가입돼 있어요. 근데 그 이제 그 연맹에 이 내는 돈으로 제재금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복지 연금에 들어갈 돈을 이 제재금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 거죠. 와, 되게 많이 모였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벌금을 안 내고 은퇴하면 선수 혹은 스태프들은 민영사상 책임은 따로 없나요? 아, 이건 최종 의견에 문의해야 되나요? 라고. 여기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 끝까지 가서 받아낸다. 1번. 현재까지 미납 사례가 있을까요?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 선수 중에 있을 것 같은데 뭔가 6번 된답니다. 우와, 여섯 많다. 건, 여섯 건. 얼마길래 예. 안 낸 건가요? 그건 모르겠고요. 아. 근데 제재금은 계약상 그 계약에 의해 성립된 채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갖고 뭐 미납한다고 해서 민영사상 책임을 묻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해요. 벌금 내기 싫어서 은퇴하는 선수는 없겠죠? 하지만 또 근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기 못 뛰니까. 만약에 제재금을 안 내고 은퇴를 한 선수가 있다? 그러면 이 선수가 만약에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코칭 스태프로 등록을 하게 될 경우 아. 벌금을 안 낼 경우 등록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돌아오려면 그렇지. 벌금을 다시 내고 외국으로 돌아와야 가는 되는 수밖에 거죠. 없겠네. 만약에 민영사상 해외 진출. 맞아. 벌금 내기 싫어서 유럽 진출. 뭐 이런 거. 혹시 아, 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 이런 질문들은. 근데 질문 너무 창의적이고 네,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네. 아주. 이경선님 매주 거의 보내주신 분인데 네, 많은 정보를 얻게 됐네요. 아까 보니까 최종 의견에 질문한 게 보내셨더라고요. 지금 아. 네, 다른 뭐 스토브리그 관련 얘기 질문남, 같던데. 질문러, 네. 프로 질문러라고. 그리고 인턴 PD님께도 한 말씀 하셨네요. 팟빵에서 네. 타임테이블 생긴 거 정말 좋다고 이거 꽤 합니다. 오래됐는데 예전에 제가 하라 그래서 한 거잖아요. 인턴 PD가 중간중간 안 했나 보죠. 아, 안 했나 보구나. 불성실해요, 저 원래 친구가. 했었는데 네. 저 친구 큰일 날 친구네. 앞부분에 우리가 침묵도모 얘기들을 듣기 싫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우리가 타임테이블을 꽤 됐잖아요. 네. 거의 1년 가까이 돼갔는데 아마 최근에 좀 상세하게 내용을 달아서 그거에 대한 답변이 아. 아니니까 좀 어떤 얘기인지. 김선홍 했는데. PD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참 잘했어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닉네임이. 씩씩이님. 씩씩하게 답변 드려야겠네요. 네, 씩씩이님이 보내셨습니다. 이번 23세 대표팀의 도쿄올림픽 진출과 우승을 축하하며 궁금증이 생겨서 메일 보냅니다. 월드컵은 23명 엔트리인데 올림픽 엔트리는 왜 18명인지 언제부터였고 엔트리 명수를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전 중계방송에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어서 IOC에 건의한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18명이면 보통 어느 포지션을 꼭 더블 스쿼드로 가나요? 더블 스쿼드가 아니어도 큰 무리가 없는 포지션이 있나요? 또 와일드카드는 어느 선수가 될지도 예상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네. 권창훈, 김민재, 조현우 선수를 추천해주셨습니다. 씩씩이 픽이네요. 네, 그러네요. 이거 이유도 얘기할까요? 추천해 주신 이유는 안 이유도? 얘기 안 해도 네. 되고요. 씩씩이 픽. 뭐 와일드카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김학범호 이야기하면서 할 것 네. 같고 앞부분 답변만 하고 넘어가죠. 네. 네, 먼저 간단한 것부터 답변 드리면은 18명에서 엔트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냐? 현재로서는 뭐 가능성은 항상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는데 확정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확정된 거 없다라는 건 변경될 게 없다라는 거죠. 이제까지. 오히려 예전부터 그렇게 논의가 됐으면 더 안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따지자면은 만약에 16강부터 한다면은 가능성이 있죠. 그러겠죠. 16강 8강 한 경기가 늘어난다면 토너먼트니까. 엔트리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이제 8강부터 하니까 토너먼트가 그 질문이 여기에 대한 답변과 비슷한데요. 이제 올림픽 엔트리 수가 18명으로 적은 이유. 이 상대의 비교는 뭐 월드컵을 비교할 수 있겠죠. 월드컵은 23명이니까. 일단 경기 수가 적어요. 출전국 수조차 월드컵은 32개국, 올림픽은 16개국이거든요. 경기 수가 적으니까 그만큼 인원이 많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일 테고 또 한 가지는 IOC가 올림픽 아이디를 남발하는 걸 싫어합니다. 남발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점점 아이디를 종목이 늘어나고 출전 선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을 두려고 하죠. 더 안 늘리려고 안 하죠. 늘리려고 하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래서 1분이라도 축구의 경우 1분이라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에겐 메달을 주지 않는다라는 원칙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김기희 선수의 4분 전역이 거기서 탄생하게 된 거죠. 그 종목별로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담당 분야들이 있잖아요. 코치들이. 그러니까 코치들이 다 등록이 못 돼요. 등록을 못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마사지 하시는 분 이런 분들 이제 체력 관리 요원들이 1명 2명 더 둘 수 있는데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이디를 못 받고 선수촌에서만 선수촌이나 주변 그 숙소에서 기거하면서 못 들어오세요. 선수촌 그러면? 밖에서 활동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죠. 실제 경기 때 벤치에 못 앉는 네. 코치도 많습니다. 그런 엔트리 경우가 제한 있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제 방송국 아이디를 줘서 경기장 그 선수 물론 선수 락커까지 못 들어가지만 경기장에 출입할 수 있게 도와준 경우도 좀 있고 이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또 92년도 바르셀로나까지는 엔트리가 20명이었어요. 96년 애틀란타 때부터 18명으로 줄어들었고요. 한 가지 부연 설명드리자면 월드컵도 23명이잖아요. 네. 원래 이전에는 22명이었습니다. 왜 한 명이 늘어났어요? 2002년 한일 월드컵부터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음. 골키퍼의 부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예비 골키퍼 수를 한 명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골키퍼를 3명으로 하게 되면서 23명으로 늘리게 됐고요. 그 혹시 23명 엔트리에 골키퍼는 무조건 3명을 해야 된다는 네네, 그 있죠. 조항이 네네. 그것도 있는 건가요? 올림픽은 2명입니다. 골키퍼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그냥 알아보다가 추가적으로 알게 된 걸 재밌는 사안을 말씀드리면은 18명뿐만 아니라 23세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네. 예전에 없었어요. 네. 근데 이게 없었죠. 23세를 왜 두게 됐냐? 이거를 여러 가지 제가 기존 과거 기사들을 다 찾아보니까 결과적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피파와 IOC 올림픽위원회의 약간 힘싸움이다. 맞아요. 갈등 때문에. 그러니까 피파에서 그 차출 의무를 없앴거든요. 차출 의무를 일단 없애고 그러니까 차출하지 않는 쪽으로 좀 권장하는 그쪽으로 계속 가니까 이제 IOC가 거기에 뭐 그러니까 보내라. 피파는 까불지 마라. 그러니까 피파가 점점 성장하면서 예전에는 IOC가 훨씬 큰 기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월드컵이 흥행을 거듭하면서 뭐 금전적으로나 뭐 전 세계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이제 IOC에 버금가는 수준이 올라오니까 이제 올림픽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죠. 월드컵이 최고다. 최고의 세계적인 이벤트다라고 하면서 이제 올림픽과 월드컵의 그런 힘겨루기 속에서 이제 올림픽 출전 나이 연령 제한이 생긴 걸로. 그러니까 깨갱했네, 깨갱. 그렇죠. 월드컵은 이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출전한 대회인데 올림픽에 그런 선수들이 출전하게 내둘 수 없다. 피파가. 그렇죠. 그래서 나이 제한을 두게 된 거죠. 그 나이 제한을 둔 것도 92년 그렇죠. 바르셀로나 올림픽. 92년부터인데 네.
처음에 논의된 게 피파가 IOC에 제안하는 게 82년도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IOC와 힘겨루기 끝에 10년이나 여러- 했어? 뭐 하나를 내주고 하나를 얻고 막 이런 과정이 거치면서 88년 서울 올림픽 때가 프로들이 출전했던 마지막 대회였던 거죠. 대회. 그 당시 이제 브라질 뭐 그 베베토 뭐 유명한 선수들이 서울 많이 올림픽에 많이 나왔죠. 나왔었죠. 유럽 선수들이. 이게 이제 결국은 TV 중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TV 중계가 그 월드컵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준 거죠. 그 멕시코 월드컵부터였나요? TV 중계가 제대로 된 게 흑백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흑백인가요? 흑백이요? 그러니까 86년 멕시코 월드컵 말고 70년대 멕시코에서 한 번 했죠. 70년대에 했던 멕시코 월드컵이었나? 이거 월드컵이요, 올림픽. 월드컵. 월드컵. 그래서 월드컵이 TV로 본격적으로 중계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올림픽을 점점점 따라잡기 시작했고 시청 인구나 이런 면에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86년 그 멕시코 월드컵에 처음 나가면서 처음이 아니죠. 그 전에 스위스 월드컵이 처음이고 이제 오랜만에 나가면서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90년대 들어서는 뭐 월드컵이 올림픽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올림픽 얘기를 해야죠. 네. 네. 김학범호가 도쿄올림픽 티켓 그리고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야. 지난 한 주 동안에 두 경기가 있었어요. 4강전과 결승전이 있었는데 먼저 한 경기씩 보겠습니다. 네. 어, 호주 경기부터 보나요? 네, 호주와 4강전. 아마 이 경기가 이번 대회에서 가장 경기력이 좋았던 경기가 네. 아닐까. 네. 김대원 선수가 진짜 깜짝 완전 놀랐죠, 날라다녔어요. 다들. 네. 그래도 호주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팀이었는데 호주가 거의 뭐 경기를 거의- 압도했습니다. 골대를 근데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골대 3번 맞았죠. 네, 이러다가 못 넣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역시 의지로 김대원 선수 선제골, 이동경 도쿄리 그쵸. 도쿄리. 추가골 교체 투입되면서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참 저는 김학범 감독이 대단한 게 이동경을 조커로 썼다는 거. 네. 이동경이 A 대표팀에서도 뛰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커리어 면에서는 뭐 정우영 선수 다음이라고 할 정도로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선발로 쓰지 않고 교체 멤버로 네. 가서 뭐 나갈 때마다 거의 골을 넣을 네. 정도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최고의 승부수 신의 한 수라고 그렇죠. 한다면 이동경이라고 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앞선 경기도 있었는데 이동현 선수뿐만 아니라 이동준 선수를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선발이 아닌 조커로 쓰기 시작했죠. 그 확실하게 김학범 감독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태국 워낙 더운 데잖아요. 그래서 전반에는 좀 버티면서 상대의 힘을 빼놓고 후반에 확실하게 공략하겠다. 그 조커 전술의 핵심의 두 선수가 이제 이동경, 이동준 두 선수였죠. 이동준 선수 엄청 빠르더라고요. 스피드가 네. 따라가는 게 빠른 것도 어우. 빠른 거고 그 투지와 네. 뭐 힘도 좋고요. 괜히 MVP가 아니에요. 센스가 맞아요. 있고요. 확실히. 정말 이번 올 시즌 K리그에서 굉장히 기대되는 네. 선수. 부산 선수죠? 예. 네, 부산. 굉장히 부산하게 뛰어다니더라고요. 진짜 이 경기는 보면서 앞에 골대 2번 맞추고 세 번째 맞췄을 때 김대원 선수가 리바운드 골로 넣은 거잖아요. 네. 2번 맞췄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그 몇 명 기자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이 불안감을 얘기하기 골대 시작했죠. 징크스. 맞아요. 징크스에 골대 대해서. 징크스 있잖아요. 저러다 후반에 힘 빠지면 네, 어쩌지? 그니까요. 근데 호주 선수들이 힘이 빠지더라고요. 정말 나중에는 따라붙지는 못하던데 우리 그렇죠. 선수들한테. 그래서 저는 김대원 선수 골이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본 게 세 음. 번째 맞았을 때도 이게 골 이렇게 연결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스스로 선수들도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골대 징크스에 대해서. 네, 김대원 선수가 정말 그 잡기 어려운 볼이었어요. 그거 튀어나오는 거 앞에서 잘 그렇죠. 넣었죠. 잘못 차면 위로 뜰 수도 있는. 그렇죠. 네. 골점뿐만 아니라 김대원 선수 이날 돌파도 좋았고 날아다녔죠. 확실히 정우영 선수보다 확실하게 우위를 보여준 경기. 네. 그 김대원 상대 선수의 특유의 그 오른발 바깥쪽으로 차는 그 드리블 그렇죠. 있잖아요. 그게 진짜 잘 먹혀 들어갔던 것 같고 김학범 감독님 보면 정말 대단한 게 이런 선수들 개개인의 장점을 극대화 시켜주는 것 같아요. 이런 김대원 선수가 잘 뛰어다닐 수 있게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있고 오세훈 선수의 포스트 플레이 같은 또 유동준 선수의 빠른 스피드 이런 것들을 다 살려주는 것 보면은 이게 예전에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할 때 사실 이승우 선수나 좀 어떻게 보면 소위 다루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 선수들도 잘 데리고 가면서 이게 팀을 잘 이끌었단 말이죠. 뭐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황희찬 선수도 그렇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진짜 이런 지략가 그리고 또 선수들을 다 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 아셨던 건 엄원상 선수가 선발로 뛰었잖아요. 네. 저도 이번 대회 엄원 선수 기대가
되게 컸어요. 왜냐면 20세 이하 월드컵 때 확실한 조커 카드였거든요. 네. 특히 일본하고 몇 강이었는지 기억이 이젠 가물가물한데 일본하고 8강이었던 것 같아요. 20세 이하 월드컵 예, 폴란드에서 엄살라. 8강전에서 후반에 엄원선 선수가 조커로 들어가면서 아예 그렇죠. 휘저었거든요. 오른쪽을 막 휘저었죠. 그냥 네. 부쉈죠. 그때 임팩트가 세서 이번에도 엄원 선수가 조금 조커로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선발로 나오고 조커를 이동주 선수가 한 거 보면은 이것도 그 조커 싸움에서는 좀 밀리면서 선발로 가지 않았나. 오히려 박문상 바뀐 느낌? 선수는 좀 기대에 못 미친 네. 눈에 좀 덜 띈 네. 것 같아요. 그런 플레이 아쉬운 선수 중에 한 명이었죠. 김학범 감독이 그 비디오를 이렇게 많이 선수들 비디오를 많이 본대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움직임 뭐 이런 거 비디오 하니까 왜 웃어요? 아니 저 이상한 비디오 무슨 생각했는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뭐 이러면서 밤새 큰일 날 봅니다. 사람이네. 밤새 본답니다. 밤새 아, 아 이게 빨간색이 김학범은- 아른거리지?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살색이 아른거리나? 아. 그 선수들 비디오를 많이 보면서 그 선수들의 움직임, 그 스타일 이런 것들 그만 좀 웃으세요. 너무 김선홍 좋아하는데요? PD. 아유, 이런 되게 친구 것들에 아니랄까 대해서 봐. 굉장히 파악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 단지 스탯 통계만 보는 게 아니라 선수들의 그 통계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많이 머릿속에 넣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비디오의 효과를 많이 보신 네, 감독님이고 비디오 효과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그런 교체 카드가 딱딱 잘 맞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적재적소에 딱딱. 김학범 감독 딱 스타일이라고 봐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공부하는 감독이라고 했잖아요. 비시즌에 네. 유럽 가서 직접 축구 보고 세계적인 축구 트렌드 본다고 했는데 김학범 감독님 스타일이 호랑이라고 하잖아요. 주변에서 얘기가 많이 들릴 거예요. 근데 강단이 딱 있습니다. 주변 얘기보다 자기가 눈으로 본 것만 직접 확인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감독이거든요. 비디오 분석을 정말 밤새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팀에 딱 네, 다른 비디오 말고 네, 상대팀 축구 네. 비디오 분석을 해서 밤새 봐서 그 팀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 팀의 공략 포인트를 찾아내서 선수들에게 포인트 레슨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번에 다 인터뷰에서 밝혔잖아요. 감독님이 여기가 약하다고 해서 공략한다고 하면 신기하게도 다 그렇게 되더라. 아 맞아요. 선수들 이- 인터뷰 그게 진짜 많아요. 그렇죠. 네. 이 기본이 이제 직접 비디오 분석으로 본인의 눈으로 확인한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선수들에게. 그래서 호주전도 확실히 정말 호주를 굉장히 잘 분석하고 대비해서 나온 느낌이 확 들었어요. 맞아요. 그 김학범 감독이 매 경기 자신감 넘치는 그 경기 전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우디전을 앞두고는 맞아요. 빈틈이 보이지 않는다. 않는다라 그랬어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였는데 사실 사우디가 이제 우리 그러니까 그 동안에 뭐그 올라온 과정을 보면 이렇게 골도 많이 넣어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아니고 한 골씩 이렇게 네. 넣고 올라왔고 골을 안 먹어서 올라온 팀이거든요. 근데 정말 결승전 수비가 아주 경고했죠. 결승전에 사우디는 저는 우리보다 사우디에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력이 좋은 팀이었어? 그리고 이렇게 빠른 팀이었어? 이런 느낌. 끝까지 뭐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공을 잡으면 막 3명씩 달라붙으면서 그런 그 타이트한 경기가 거의 뭐 후반까지 이어졌으니까 네. 우리 오히려 우리가 지쳤잖아요. 네. 우리는 그 준결승전에서 3명을 바꿨죠. 네네. 그러니까 딱 2선 3명을 바꿨습니다. 오세훈 원톱은 그대로 갔고 4강전에서는 김대원 왼쪽, 원원상 오른쪽, 정승원 중앙이었는데 결승전에서는 정우영 왼쪽, 김진야를 또 오른쪽 날개로 네, 배치했고 이것도 파격적이었죠. 네, 김진규가 가운데 섰습니다. 이 선을 확 바꿨죠. 네. 네. 2선 딱 2선으로 바꿨어요. 네. 그래가지고 선수들이 오히려 지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네. 4강 2경기 연속하다 보니 또 연장까지 가다 보니 그런 과정에서 또 이동경의 프리킥, 정태욱의 결승골로 네. 헬리. 승리를 거뒀습니다. 연장 후반 8분이었죠. 네. 그것도 원래 이동현 선수가 프리킥 차는 게 아니었다면서요. 네, 네. 참. 아, 진짜요? 어제 네. 리포트 하셨어요, 선배가. 그러니까 이동경이 그러니까 프리킥을 김대원 선수가 얻어냈잖아요. 얻어내고 딱 공을 사이에 두고 김대원과 이동경이 섰습니다. 그 김대원이 오른발잡이니까 이제 골라인 쪽에 섰고 이동경 선수가 이제 그 반대쪽에 섰는데 김학범 감독이 막 소리를 질러요 거기서. 맞아요. 서로 엄청 지르시더라고요. 중계 보면 막 소리를 지르고 이동경이 이제 벤치를 쳐다보고 뭐락뭐락해요. 그래서 경기 끝나고 기자들이 다 물어봤죠. 무슨 얘기를 했냐 도대체 거기서. 그랬더니 감독님이 김대원이한테 차라고 했대요. 근데 이동경이 자기가 찬다. 자기가 찬다고 우긴 거예요. 그래서 김학범 감독한테 또 물어봤더니 나는 대원이가 그 계속 좀 폼이 안 좋고 해서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대원이한테 차게 하려고 했는데 이동경이 자기가
컨디션 좋다고 자신 있다고 하니까 그래 네가 차라 그럼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욕이 넘치는 선수를 믿은 거죠. 그리고 기가 막혔잖아요. 네. 킥이 좋아. 거의 그 손으로 던져주는 것 같은 느낌. 너무 잘 찼네. 약간 그 농구의 엘리웁 보는 느낌이었죠. 네. 엘리웁. 살짝 띄워지고 그대로 네. 찍는. 찍어버리는. 내려찍고. 근데 그런 자신감 있는 선수한테 키커 맡긴 거 보면은 이 예전에 황희찬 선수 PK 찰 때도 좀 떠오르네 아시안 게임 아시안 때. 게임 때. 그때도 김학범 감독님 또 믿고 제가 찰게요 공 들고 가는 그거 못 이동경 넣었으면 어떻게 선수. 될까? 골대 진짜 맞고. 여기랑 그때 여기. 손흥민 선수는 아예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뒤돌아 뒤돌아 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김학범 감독이 어떻게 보면 그런 운도 조금 따르는 운도 것 좀 같네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이동경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정말 그 왼발 그쵸. 킥은 예. 확실한 에이스. 정말 사실- 놀라워. 그러니까 사실 이강인 선수가 이제 온다고 하면 어찌 보면 이제 키커를 놓고 다툴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강인도 잘 차잖아요. 둘 다 왼발잡이에다가 좋지네.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정교하고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약간 이동경 선수가 공을 잡으면 좀 뭔가 기대돼요. 뭔가 맞아요. 뭔가 만들어내지 않을까, 뭔가 골을 넣지 않을까,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축구를 보면서 제일 좋아하는 게 이 프리킥 차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막 베컴 프리킥 차는 거 보고 까를로스 프리킥 차는 거 보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 한국에 프리킥 계보가 있었잖아요. 뭐 이천수 선수도 있고 박주영 선수도 있었고 뭐 이전에도 여러 선수가 있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이 프리킥 찰 때 공 냅두면 기대되는 선수가 생겼다. 맞아요. 그 보통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의 선수가 킥을 차기 전에 굉장히 tum을 들이잖아요. 뜸을 들이고 이제 딱 김진규. 하면서 이게 눈 막 돌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차는데 이 선수는 메시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뜸 별로 안 주저하질 않아요. 디딤발 딱 한 번에 그냥 가더라고요. 딱 쓰자마자 바로 차는. 그럼 뭐 이게 이제 유럽의 아주 뭐 탑 플레이어 정도가 할 수 있는 그런 킥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호날두처럼 너무 칭찬했나? 호날두처럼 이렇게 너무 요란하게 차면 안 들어갑니다. 뒤에서 전력 질주하면서 차잖아요. 호날두는 일단은 냅두고 유니폼 바지를 들고 허벅지 자랑부터 시작을 하죠. 루틴이. 내 허벅지 굵다 이거 한번 딱 보여주고 이걸로 차겠다. 이거 한번 해주고 휘바람 부는 콧바람 그쵸. 입에 한번 바람 불고 이제 뛰어서 시작이죠. 그럼 맨날 골대 넘어가고 성대모사까지 한 거죠. 세계 최초 호날두 성대모사. 근데 이날 김대환 선수가 호주전에서는 완전 날아다녔는데 네, 지쳤어요. 사우디전에서는 약간 그 중간에 연장 전반전 끝났을 때인가요? 그때 끝날 때쯤에 그 김대원 선수가 김학범 감독님한테 여기 목덜미를 잡히고 막 뭐라고 이렇게 막 그런 걸 듣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이제 골 넣고 좀 이따 또 교체됐잖아요. 그렇죠. 아 맞아요. 네, 교체됐죠. 김대원 선수는 교체돼서 교체 들어가서 들어왔다 교체 나왔다. 교체돼서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좀 흔치 않은 경우죠. 네. 그게. 월드컵에서 황희찬 선수 이후 그렇죠. 우리 희찬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근데 황희찬만큼 그 굉장히 빨리 교체됐잖아요. 황희찬 선수는 잠깐 이게 넣었다 빼는 정도. 지나갑니다. 질책성이었죠. 네, 그렇죠. 그거는 거의 뭐 바람처럼 들어왔다가 그냥 바람처럼 사라졌는데 바람처럼. 김대원 선수는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좀 4강전에서 많이 뛰면서 좀 지친 모습이 있었고 김학범 감독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꿨던 것 같습니다. 목덜미 잡혔을 때 무슨 기분이었을까요? 올가미 댄스죠. 저 뭐 너무 올가미 댄스. 무서웠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또 이 선수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원두재 선수. 오 MVP. MVP. 저는 MVP면은 골 많이 넣은 뭐 선수들 공격수에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원두재 선수가 받아서 좀 놀랐어요. 근데 원두재 맞아요. 선수가 그쵸. 중국전 이후에 계속 풀타임 계속 출전했다고. 풀타임. 중조는 아예 못 뛰었고 네, 아예 안 2차전부터 풀타임. 네. 풀타임 뛰면서 저는 약간 김남일 선수의 전성기를 보는 느낌. 굉장히 힘도 좋고 든든. 약간 야무지게 전진 패스도 아주 뭐 시원시원하게 뿌려주고 공도 잘 따내고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 그러니까 뭐 성적으로 골을 넣거나 뭐 이런 걸 많이 해서 빛나진 않았지만 이 선수가 없었다면 우리 허리 싸움에서 네. 쉽지 않았을 수 있겠다. 딱 허리에서 시야도 좋고 재기 역량을 다 보여준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제2의 김남일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 공감하는데 얘기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제2의 기성용과 김남일 맞아요. 얘기가 두 개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수비적인 면, 공격적인 면에서 이 선수 활약이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공수 한 가지 꼽자면 이 선수 수비력인데 그 중에서도 헤딩력이 정말 놀라웠어요. 키가 크죠. 키가 187cm인데 그 수비형 미드필더로 중원은 물론 수비 페널티 박스 지역에 들어와서 이 선수가 헤딩 클리어한 게 정말 많아요. 저는
아 여기에도 이 선수가 와서 이렇게 헤딩 클리어하네라고 할 정도로 감탄할 정도로 맞아요. 체력도 엄청 좋더라고요. 체력도 엄청 좋고 공격에서도 아까 말했다시피 기성용 선수의 장기인 롱패스 잘 찔러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약간 창의적인 패스는 조금 크게 많지는 경험이 않았어요. 뭐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제 만약에 상대 압박이 붙었을 때 좌우로 공을 뿌려줘서 공간을 좀 전개하는 그런 거라든가 롱패스 이런 거는 기성용 선수 비슷했고 그래서 이 선수 이번 대회가 발견한 가장 원석이고 MVP 뭐 탄 이유는 이 선수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도 있고 공격수가 특출난 공격수가 없었죠. 다들 그렇죠. 두 골씩 네, 넣었기 네. 때문에 다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나눠 먹는 그렇죠.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원두재 선수가 받아서 이 한국의 원팀이라는 게 제일 뭔가 그렇죠. 빛날 수 있었던 그렇죠. 것 같지 않나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네.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멋있어. 구심점이 이제 원두재 선수였고 그래서 MVP를 받은 것 같습니다. 딱 언성 히어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음. 이번 대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9회 연속 올림픽 진출 그리고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김학범호는 새 역사를 썼고 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23명의 엔트리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8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와일드카드 3명이 그 18명 안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같은 연령대인 이강인 백승호 선수가 포함된다면 진짜 이 팍 터진다. 23명 중에서 10명을 추려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렇죠. 절반 이상이 네. 떨어지는 네. 거네요. 그러면은 어떡해? 김학범 감독은 오늘 공항에 도착해서 그 이 뭐 와일드카드에 대해서는 당연히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어떤 스타일의 선수를 슬쩍 돌려서 이제 물어봤는데 대한민국 모든 축구 선수가 후보다. 나도 축구 응원이 선수다. 한다 하셨네요. 그러니까 설레발 치지 마라 약간 이런 기자들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누구를 빼고 누구를 취해야 될지 이번 대회를 보면은 알 수가 없죠. 네, 감독님 심란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설레발은 쳐야겠죠. 우리끼리라도 설레발이 해봐야 우리 될 직업이니까요. 일단 가장 많이 거론되는 선수는 권창훈 선수잖아요. 권창훈 네. 선수더라고요. 일단 병역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병역 미필자 중에서 가장 지금 피크에 올라 있는 선수를 뽑자면 권창훈 선수를 뽑을 수 있겠죠. 권창훈 선수 들어오면 또 공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옵션은 많아지는데 네. 포지션이 겹치는 선수들이 좀 많죠. 그렇죠. 음. 그럼 우리 이제 근데 어린 친구들이 권창훈 선수의 장점부터 말하자면은 이 선수는 공격 전 포지션 다 설 수 있습니다. 최전방, 그다음에 2선 중앙 미드필더, 양쪽 측면 날개까지 다 설 수 있고요. 이 선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올림픽 출전 조항이 있습니다. 새로 이적할 때, 프라이부르크 이적할 때, 진짜. 올림픽에 그 출전할 경우 보내준다는 백승호 구단과 선수와 함께 약속을 했기 계약을 때문에 했죠. 예. 이 선수는 뭐 자타공인 거의 확실한 와일드카드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긴 팀에서 안 보내줄 수 네. 있잖아요. 시즌 중이고. 이 선수가 군대 가려면 나이가 2년인가 남았는데 프라이부르크에서 이적료를 그만큼 주고 이 선수를 영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 선수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런 올림픽 이후에 가능성을 보고 좀 한 거거든요. 그래서 권창훈 선수 또 리오 올림픽 출전해서 4경기에서 3골 터뜨렸던 선수예요. 그렇죠. 네. 올림픽 경험도 있는 데다가 지금 뭐 솔직히 말하면 최전방 공격수의 확실한 카드가 조금 부족하긴 해요. 그렇죠. 오세훈, 조규성 선수가 있지만 심지어 최전방까지도 소화 가능한 선수. 그렇죠. 권창훈 선수는 충분히 음. 와일드카드의 유력한 후보라고 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민재, 조현우 선수 언급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 병역 문제를 뭐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선수는 이미 해결이 됐잖아요. 네.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때 좀 다른 옵션을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고려하시지 떠올리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포지션상으로 수비수 한 명, 수비수는 네. 무조건 한 명을 네. 데려갈 것 가야 같아요. 되지 않을까. 항상 그랬거든요. 허리 또 강조하시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거 정리해봤는데 역대 와일드 카드를 보면은 96년도 애틀란타 올림픽부터 와일드 카드가 시작됐는데 당시에 이제 수비수가 포함이 안 된 적이 없어요. 96년 수비수는 이임생, 2000년도에는 감독님? 김상식, 홍명보였는데 홍명보 감독은 당시 교체로 다쳐서 강철로 강철 선수가 바뀌었었고요. 왔죠. 그다음에 2004년 유상철, 송중구, 김남일 와. 이었는데 수비네. 이것도 결국 유상철, 정경호로 바뀌었죠. 부상 등 있어서 정경호 선수 오랜만에 듣네요. 일단 유상철 선수도 수비형 뭐 중앙 수비 다 본 선수니까요. 그다음에 2008년 김동진, 김정우
2012년 박주영, 김창수, 정성용, 16년 석현준, 손흥민, 장현수. 수비수가 빠진 적이 없어요. 거기다 보통 이런 토너먼트는 골키퍼가 강해야 된다고 해서 골키퍼를 많이 쓰는데 솔직히 이번 대회 골키퍼는 잘 모르겠어요. 송범근 선수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저도 뭐 그전에는 이 나이 때 프로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이 없었기 때문에 와일드카드 그렇죠. 많이 썼었는데 확실한 주전이 있기 때문에 골키퍼는 모르겠고 중앙 수비는 확실히 한 명 쓸 것 같다. 중앙 수비 어. 추천하는 선수 있나요? 저도 생각해 보려고 해도 막상 딱 떠오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병역 혜택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딱 떠오르는 선수는 김민재 선수, 네. 그다음에 울산으로 이번에 복귀한 정승현 정승현, 선수, 그다음에 상주 상무 입대한 권경원 선수 권경원 선수. 세 명이 있는데 김민재 선수를 보면은 조금 힘들 가능성이 있는 게 당연히 뭐 메달 딴 거 그것도 있지만 지금 그 팀에 당연히 조항이 없죠. 올림픽 출전한다는 조항은 팀에 없고 중국이 올림픽에 못 나가잖아요 이번에 축구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서. 리그를 중단할 리가 없을 거예요 중국은. 아. 거기다가 중국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어 리그가 4월로 연기된다면은 한참 제일 일정이 빡빡할 때예요. 그럼 그 선수를 내줄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 같은 느낌. 김민재 선수 맞네요. 오는 것도 여건상 든든할 것 같은데. 여건상 힘들 거의 거다. 힘들지 않을까 싶네. 진짜. 유럽 김민재 이적하고. 선수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18명 엔트리이기 때문에 멀티 포지션을 뛰는 선수를 가장 감독들이 선호를 해요. 그런 걸로 봐서는 권경원 선수가 개인적으로는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죠. 중앙 수비, 어. 수비형 미드필더, 왼쪽 측면 수비까지 다 설 수 있는 선수인데다가 지금 군대 짬밥 먹었죠. 빨리 나오기 위해 탈출을 염원하며. 염원 그 얼마 안 열망이 됐잖아, 가장 얼마. 크겠죠. 예. 저는 권경원 선수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아. 수비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네. 전망인 것 같아요. 그래요. 하소영 선수가 오랜만에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어 나를. 그래서 뭐 칭찬하니까. 권창훈에다가 뭐 수비수 한 명에다가 이제 한 명이 이제 제가 진짜 모르겠다는 건데 최전방을 쓸지 골키퍼를 쓸지 골키퍼 이걸 쓸지. 모르겠는 거예요. 최전방은 자원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자원이 병역 안 한 미필자로 고른자면 세징야. 세징야. 안 그래요. 저희 아까 갑분 멀티 세징야. 포지션 능력 말했으니까 박동진 선수 어떻습니까? 박동진 선수 리오올림픽 출전했었죠. 그렇죠. 이번에 네. 도쿄에 미친 개로 도쿄 한번 휩쓸면은. 네. 진짜 어떻게 오늘 하시? 한 질문- 명은 물음표로 남겨두고. 네. 음. 근데 오늘 질문에 어렵네요. 아시안 게임 멤버도 뛸 수 있습니까라는 것도 열어뒀거든요. 김학범 감독님이. 네. 그럼요. 저는 네. 당연히 손흥민 선수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일단 그 혹시나, 와일드카드 뽑을 때 우리는 병역 보고 뽑았습니다라고 하는 감독은 없어요 세상에. 그쵸,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는 당연히 사회 통념상 그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고려를 안 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대놓고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또 우리도 뭐 그냥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나온 생각 가지고 말하는 거라서 네. 너무 이렇게 그렇죠. 크게 믿으실 필요도 없고요. 흘려버리셔도 되고요. 기대되네요. 자, 우리나라의 역대 올림픽 성적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바페가 잠깐 읽어주실래요? 네. 92년 조별리그 탈락. 기쁘게 너무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는데 아니에요? 무슨 당첨. 이렇게 하면 돼요? 나영석 PD 같았어요. 조별리그 탈락. 네, 96년 너 탈락. 조별리그 탈락. 아, 근데 이제 성적을 얘기해줘야죠. 92년에는 네. 3무. 3무. 그래서 지진 않았어요 한 네. 경기도. 96년에는 1승 1무 1패. 오, 골고루 했어요. 네, 탈락했죠. 네, 2000년 조별리그 탈락. 2승 1패 했고요. 아, 이승했는데 이승을 이때 제가 갔어요. 와. 제가 그때 애들레이드 네. 그 호주의 애들레이드라는 곳에서 했었는데 이때 이제 이천수 선수가 뛰었고 중간에 이제 홍명보 선수가 다치면서 강철 선수가 네. 긴급 수혈이 됐죠. 그래서 제가 공항에 그때 마중도 나가고 했었는데 이때가 이제 우리가 스페인한테 3대 0인가로 졌을 거예요. 이때는 그 비공개 훈련이라는 게 없었어요. 훈련을 전부 공개하던 시절이었는데 스페인 우리 연습 취재하다가 스페인 연습 취재하고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끝났다. 큰일 났다. 끝났다. 5대0 나겠다. 아니 뭐 연습 슈팅인데 다 들어가요. 이때 사비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 아. 제 기억에. 그래서 사비가 맞냐 차비가 맞냐 막 이랬거든요 우리가. 왜냐하면 일본 언론에서 차비라고 썼거든요 사비를. 그래가지고 이제 차비가 맞냐 사비가 맞냐. 아직도 그래요. 어. 아직도 맞아요. 썸이냐 차비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사비가 와가지고 작은 선수가 뭐 슈팅을 중거리 슛 때리는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지고 와 어마어마한 팀이다 했는데 우리가 1차전에 붙었었나 스페인하고 그게 가장 우리한테 결정적인 게 아니었나. 그래가지고 1차전에 3대 0인가로 지고 2차전 칠레를 2차전
모로코. 2차전 모로코를 이기고 모로코는 쉽게 이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차전 칠레전에서 이천수 선수가 페널티킥을 넣어서 우리가 2승을 했는데 2승이면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그때. 근데 결국 처음에 스페인한테 3대0으로 진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올림픽 조별리그에서 2승하고 탈락한 경우가 거의 없었고 거의 없죠. 네. 네. 저도 2승하면 무조건 네. 토너먼트 진출로 이렇게 내리를 그러니까 받고 1차전을 있었는데. 스페인하고 붙은 게 이제 우리 그쵸. 스페인이 좀 어느 정도 확정되고 마지막에 붙었거나 이랬으면 힘좀 우리가 빼고. 그럴 수 있었는데 이때가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런데 아쉽네요. 그래서 이때 제가 했던 스탠드업도 거의 기억나요. 사상 처음으로 2승을 했지만 조별리그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음. 좀 조금 약간 칭찬해주면서 끝났던 것 같아요. 이랬었고 2004년은 8강 1승 2무 1패. 이때 또 아테네 올림픽 때는 지금도 짤로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 김영광 선수의 미친 선방들이 많았잖아요. 그리스전. 그랬죠. 네. 그게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경기가 있었죠. 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조별리그 탈락. 좀 단호해. 슬프게 얘기해요. 단호해. 1승 1무 1패. 네. 네, 그렇네요. 2012년 런던. 동메달 2승 3무 1패입니다. 와, 이때- 메달 땄어. 이때도 제가 런던 올림픽 취재를 갔었는데 물론 축구는 아니었지만 난리가 났었죠 이때. 네. 진짜. 특히 우리가 영국을 꺾을 때 긱스가 나온 영국을 꺾었을 때. 그렇죠. 영국이 이때 잉글랜드도 아닌 영국. 긱스의 스토리를 아시잖아요. 웨일스 출신이라서 축구를 그렇게 잘하는데도 월드컵을 한 번도 못 나간 정말 비운의 스타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긱스가 잉글랜드에서 불렀는데 안 갔잖아요.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불렀는데도 안 갔어요. 웨일스를 택했다고요. 아이, 그래서 월드컵을 결국 못 나가는데 이런 그 빅 이벤트를 한 번도 못 나가다가 영국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이제 영국이란 이름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긱스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너무 늦은 나이긴 했지만 그래서 굉장히 그 영국 축구 대표팀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그 팀을 우리가 이긴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 지동원 선수 왼발 중거리였나요? 그때? 지동원, 네. 구자철 네. 날라다녔죠 네. 그때. 박주영 선수 그 일본전 네. 그 미친 드리블 후 골 넣는 거. 이때가 그러니까 일본한테 우리가 일본을 꺾고 동메달을 따냈잖아요. 네, 마지막에. 그렇죠. 네. 그 경기도 정말 당시 고등학생 때 저는 이제 기숙사에서 봤었는데 진짜 새벽에 기숙사가 떠나갈 정도로 막 와 애들이 이래서 저는 그 골 소리 듣고 깼습니다. 자다가 네, 잤구나. 그런 기억이 있었죠. 그리고 공부해야죠. 4년 전입니다. 리우 네. 올림픽 8강. 8강 2승 1무 1패. 손흥민이 눈물에 그쵸. 젖었던 네. 그때 그게 기억이 나네요. 하고 석현준 선수 와일드 카드로 뽑혔는데 뭐 큰 임팩트가 없어서 좀 개인적으로도 아쉬웠던 그런 것도 석현 선수가 좀 있었고. 아쉽긴 했어요. 리우 이때 데자네이루. 그 슈틸리케오에서 나름 갑자기 와서 스페인전이 아니었죠? 체코전에서 골랐죠. 네네. 체코전 2회였을 거야. 2016년에 스페인전 체코전에서 그 강력한 슈팅 그 한 방이 올림픽 대표 와일드카드 뽑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그런 점점점. 골을 넣지 못하고 네. 너무 온두라스한테 졌잖아요, 우리가. 네. 그쵸. 솔직히 쉽게 이때 봤는데. 석현준 선수가 와일드카드 1순위는 아니었죠. 아니었죠. 얘기지만 손흥민, 장현수 선수는 확정이었고 마지막 한 자리가 누구냐였는데 그 자리가 원래 홍정호 선수였죠. 수비수. 수비수를 하려다가 홍정호 선수 석현준 당첨 선수가 갑자기 A 대표팀에서 그냥 잘하고 잘하니까 아니 홍정호 선수가 소속팀 당시 분데스리그 한참 전성기 차출 불가라고 해서 이제 공격수로 돌린 거였죠. 맞아요. 네. 그랬던 것 같네요. 쉽지 않다. 어떻게 보면 메달을 딸 수 있었던 가장 좋았던 멤버가 아니었을까 지금까지 그렇죠. 보면 네. 손흥민도 있었고 권창훈 선수도 아주 그쵸, 좋았었고 맞아요. 박동진 선수 있었고 감독님도 신태용 감독님이면은 뭐 믿을 만한. 근데 참 이상하게 끝까지 못 가 신태용 감독이 안타까웠어요.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경기에는 또 운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두라스였나요? 우리가 지금 온두라스. 온두라스에 졌었죠. 온두라스. 그 수많은 기회를 날리고 그러니까요. 경기를 앞두고도 진 경기. 좀 너무나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리우 올림픽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도쿄 올림픽 예. 어떻게 될까요? 그러게요. 우승. 김학범 감독님은 무조건 동메달 이상 따겠다고 우승. 네. 하셨는데. 진짜 이런 멤버의 이 정도의 리더십, 감독의 리더십이라면 감독님 우승밖에 안 충분히-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올림픽은 월드컵과 다르거든요. 그렇죠. 일단 나오는 네. 선수들의 레벨도 좀 다르고 아직 그 미숙한 선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리근 선수. 이변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우승한다고 해도 아무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올림픽 이 정도 멤버면 할 수 있지라고 할 정도의 무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우승. 우승. 뭐 음바페 프랑스와 결승에서 그쵸. 맞붙는 정도. 우와. 음바페 나온다 그랬죠. 나온다고 했죠. 음바페 네. 엄청 출전 의지를 잘해요. 보이고 있던데. 제가 진짜 봤잖아요. 주바페도 나오나요? 그런가요? 우리 주바페로 맞불을 놓겠다. 왼쪽 윙으로 나와주세요. 우승. 네. 우승. 음바페만 쫓아다닐게요. 제가. 음바페의 다리를 꼭 꽉 잡아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올림픽 축구 얘기를 해봤고요. 네. 이제 손흥민 선수 이야기 잠깐 네. 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2경기 연속골, 리그에서 최하위 팀 노리치 시티전에서 한 골, 그 다음에 FA컵 32강전 사우스햄튼전에서 한 골. 네. 그런데 그런데 솔직히 2경기 다 2골 멀티골 이상 할 수 있었던 기회를 많이 놓쳤죠. 기회를 너무 많이 놓쳐서 사실 골을 넣었지만 좀 아쉬움은 많이 남았어요. 네. 예전 같지 않다. 그렇죠. 예전 같으면 확실하게 넣을 골들을 놓치는 이렇게 게 좀 많죠. 약간 0점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슈팅이 많이 빗나가요. 네. 컨디션이 별론가? 슛도 슛인데 그런 드리블 같은 경우에도 좀 자신감이 이상하게 하락한 듯한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좀 수비수들이 소심해진 많이 붙더라고요, 확실히. 또 네. 약팀들하고 했기 때문에 노리치 시티나 사우스햄튼 같은 약팀들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리뉴 감독이 주 공격 루트가 왼쪽이에요.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거기 뒤에 탕강가까지 놓으면서 탕강가도 굉장히 공격적인 윙백이잖아요. 그래서 왼쪽이 거의 주요 루트이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이 좀 집중하는 경향도 좀 있고 슈팅 기회를 잘 안 주려고 이제 그러니까 슈팅 길을 막는 이런 움직임도 많이 보여서 그런지 그런 것들을 피해서 슛을 하다 보니까 또 정확도도 떨어지고 제가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 벌리전 70m 골 이후에 네. 6경기에서 슈팅을 18개 날렸거든요. 근데 유효 슈팅이 2개. 그 2개가 골이에요. 아우. 네. 슈팅 슈팅이 18개 많이 중에서 나왔네. 유효 슈팅 2개를 했는데 그게 다 이게 골. 또 골. 그러니까 그만큼 정확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건 너무 쉬운 답변일 수 있는데 그 부담감이라는 걸로 설명을 하려면은 괜히 신빙성 떨어지니까 저기 김학범 감독님 하나 더 얘기를 끌어오자면은 정우영 선수 그 결승전에서 슈팅 높이 뜬 거 봤잖아요. 그건 너무 아깝죠. 그거에 대해서 김학범 감독님이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고. 몸에 힘이 들어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손흥민 선수 상황이 그래요. 손흥민 아니고 골 넣을 선수가 없어요. 네. 케인이 빠진 뒤에 골 넣을 선수 없고 팀을 내가 이끌어가야 한다는 그 부담감, 중압감 때문에 슈팅 정확도가 더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저도 만약에 상대팀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토트넘이랑 붙을 때 누굴 막아야 되겠냐? 손흥민만 라멜라를 막겠어요? 델리알리를 막겠어요? 모로를 막겠어요? 물론 어느 정도 막긴 하겠지만 그냥 손흥민 정도만 막으면은 진짜 위협적인 상황은 어느 정도 면할 수 있으니까 상대팀 입장에서 너무나도 쉬운 파이법이지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많이 뛰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이 뛰어요. 수비가 그러니까 갈수록 체력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동료들이 또 공을 많이 주기 때문에 손흥민 쪽으로 부담도 크고 또 골도 넣어야 되고 이래저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도 두 경기 연속골. 그렇죠. 골 넣은 것만으로도 그래도 칭찬하실 수 있는 것 그럼요.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토트넘의 수비입니다. 그렇죠. 정말 골을 안 먹고는 넘어가질 않는. 꼭 한 골. 그러니까요. 그래도 예전에 원래 그 알더베르트 베르통원에서 한때는 나름 프리미어리그에서 탑 클래스 수비수 중요한 수비수가 있었는 거였는데 노쇠했죠. 이상하게 노쇠. 딱 이번 시즌부터 한 노쇠 네. 젊어서 노쇠. 네. 그런 놀 힘도 없을 것 같아요. 에너지가 떨어진 어쨌든 뭐 32강, 64강도 재경기를 했는데 32강. 32강도 재경기를 해야 되니 선수 얘기를 조금 더 그나마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좀 찾아야 되잖아요. 2경기 연속골 넣었으니까요. 아까 슈팅수 얘기하셨는데 그 6경기에서 18개, 경기당 3개 슈팅했다라고 하셨는데 요 변화를 이전과 비교하면은 케인이 부상으로 늘었지만 케인과 함께 뛰었던 게 무리뉴 감독 부임 후만 따지면은 8경기예요. 8경기에서 14개 했어요. 경기당 1.75개. 그게 케인 부상 이후로 지금 경기당 3개씩 때리고 있는데 그것도 최근 2경기에서 노리치 시티전 사우스햄튼전에서 경기 중간에 손흥민 선수가 측면이 아닌 최전방으로 바꿔요. 포지션을. 바꾸죠. 모우라 후반 들면서 선수와. 바꾸고. 최근 들어 생긴 변화예요, 이게.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최전방으로 서면서 확실하게 무리뉴 감독의 지시가 들어간 것 같긴 해요. 슈팅수를 많이 늘려라 아니면 공격 이끌어라 라는 지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방구 많이 껴야 싼다고 하잖아요. 뭐 슈팅 그런 말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코로나로 시작해서 밑으로나 정말 감사합니다. 슈팅 많이 때리니까 냄새나게 해주셔서 최근 감사합니다. 들어서 비위생적인 방송이네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써먹어야겠다. 예전에 그 허정무 그 해설위원 시절에
그 SBS 해설위원 하셨거든요. 네. 진짜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진짜요? 예. 그 못 산다고가 아니라 그 쌍디귿을 그대로 발음하셨어요. 아, 아니 뭐 많이 있는 말인데 그래서 비유할 때 많이 그 있는 화제가 편이에요. 됐었죠. 네. 그 당시가 이제 아무래도 그 차범근 해설위원 그 스타 해설위원이 등장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튀어야 산다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조금 부담감 그러니까 부담감을 막말-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네, 막말의 경계를 넘나드는 웃겨. 시절이 있었습니다. 공이 붕 떠버렸네. 아 정말. 예전에는 정말 막말들 많이 하셨어요. 그 박정환 해설위원님께서는 이게 하면 지가 저걸 왜 때려요? 막 이런 슈팅 그냥 막 날리면 아유 저것들 막 이러고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럼 지금 옛날 라떼 시절입니다. 이것도 네. 요즘은 뭐 나름 격조 있는 해설위원들이 많아서 우리 박무성 위원처럼 자 이렇게 해서 토트넘은 어찌 됐든 그 리그에서는 순위를 한 계단 끌어올렸고 6위로 올라섰죠. 네, 근데 점수가 진짜 워낙 근데 빡빡했어요. 4위와 네. 차이가 많이 나서 뭐 한 경기도 놓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좀 토트넘의 긍정적인 거는 로셀소가 로셀소, 최근 두 경기 건강과 활약을 있어요. 해줘서 이 두 네. 선수가 완전 급부상했죠. 완전 자리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뭐 지금 뭐 아직 시즌 초반에는 로셀소가 못한다 그래서 조금 부상이 있고 네, 이래서. 그랬는데 최근 두 경기 봤을 때는 그런 창의적인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면서도 이번에 그 사우스햄튼전에서 손흥민 선수 골 넣을 때 드리블 단독 드리블 막 했잖아요. 대단했죠. 생각보다 가능성은 있는 선수인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또 때마침 이제 에릭센이 곧 떠나잖아요. 네. 네. 오늘 기사 보니까 에릭센이 오늘 메디컬 받고 밀란에 도착했다 네. 그래요. 네. 메디컬 테스트만 통과하면 넘어가는데 이정료는 토트넘에서 요구했던 2천만 유로를 밀란이 맞춰주는 걸로. 오. 처음에는 밀란이 1,000만 달러도 안 줄라 그랬거든요. 1,000만 유로도 안 줄라 그랬거든요. 근데 점점 좁혀주다가 약간 뭐 보너스 뭐 이런 약간 이것저것 더해서 맞춰주는 걸로 했고 에릭센 드디어 그 다음에 에릭센의 월급 연봉이 확 뛰었습니다. 거의 4배 정도. 4배 아니고요,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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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배. 기사 4배라고 적혔어. 63억 받다가 잘 골라봐야 돼요, 기사도. 130억 정도 받는 걸로. 중급 말고 연봉. 네. 103억이 이제 순수 연봉이고 보너스까지 하면 이제 130억까지 우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연봉이 60억 원이니까 우와. 2배가 최대 2배가 넘는 4년 반을 계약을 했습니다. 길게도 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인터밀란이 바보라는 얘기도 많죠. 그렇죠. 이 6개월 남은 선수를 이 정도 금액 주고 영입하냐. 좀만 기다리면 그렇죠. 그냥 네. 근데 마음도 떠나서 지금 뭐 리그 우승 경제 그러니까 인터밀란이 좀 급하긴 해요. 그쵸? 인터밀란이 네. 지금 뭐 유벤투스와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데 그뭐 인터밀란 사정이니까. 그렇죠. 쿨하네. 단호박이야 주바페. 그건 네 사정이고. 탈락. 유벤투스는 이겨줘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밀란이? 그렇죠. 그것도 인터밀란 사정이니까 알아서 하겠죠. 아, 알겠습니다. FA컵에서 좀 재밌는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리버풀이 3부 리그의 슈르즈버리 타운과 2대2로 비겼습니다. 네. 리버풀이요? 예. 그러니까 이 완전 이진급 내보냈거든요. 그쵸. 처음에 이진급 내보내서 2대0으로 앞서고 있는데 막판에 2골을 허용한 거예요. 2대2가 됐는데 그 다음에 피르미누 살라 다 냈거든요. 뒤늦게. 근데 결국 이기지 못하고 무승부가 돼서 재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이구. 근데 이게 다음 주 2월 5일에 리버풀 홈구장에서 이제 안필드에서 하게 되는데 이때가 프리미어리그가 올 시즌부터 도입한 이번 시즌부터 도입한 겨울 휴식기예요. 어허. 2주간의 휴식기를 처음 뒀어요. 휴식이 원래 없었잖아요. 네. 프리미어리그에 그 연말 연초에 박싱데이까지 네. 하면서도 그래서 이제 하도 구단들의 불만이 많으니 2주간의 겨울 휴식기를 두고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서 겨울 휴식기에는 친선 경기도 치르지 말아달라. 아 그럼 어떡해요? 쉬어라. 순수하게 쉬고 왜냐하면 이제 하도 경기가 많다고 구단들이 아우성이니까 그럼 우리 이 기간에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니네 쉬어라. 됐는데 재경기가 잡혀버렸네. 잡혀버렸어요. 그럼 이건 해요? 해야 돼요. 이거는 FA컵 재경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클롭 감독이 그 1군 안 내보내겠다. 다음 주에는 23세 이하 팀 그 작년에 그 리그컵에서 리버풀이 한번 그 네. 클럽 월드컵 그 기간하고 거의 겹쳐서 23세 이하 팀을 내보냈다가 완전 박살이 난 적이 한 번 5대0이었나? 있습니다. 네. 5대0인가 졌을 거예요. 끌어오려고 그러나? 그래서 이번에도 23세 이하 팀을 출전시키겠다. 그리고 나도 쉰다. 23세 이하 팀 감독이 이때 지휘를 하겠죠. 감독님도 쉬고 클럽 감독도 안 싶으셨네. 나오나요? 안 나온대요. 아, 네. 감독이 쉬고 싶었네. 네, 그래서 아니 계속 이제 클롭 감독은 불만이 많았어요.
계속 경기는 늘어나고 이걸 왜 재경기를 하느냐고 이 재경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챔피언스리그 경기 수를 늘리려고 그러잖아요. 유에파에서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돈이 되니까 그 단체에서는 계속 경기를 늘리고 싶어하고 자기들이 심지어 안 클럽 월드컵도 확대했죠. 그렇죠. 클럽 월드컵도 피곤하니까. 예전에는 원래 그 6개국, 결승 7개국. 처음에는 결승만 했죠. 한 경기만 했어요. 남미 챔피언, 유럽 챔피언. 그게 도요다컵이라는 대회였는데 그거 하다가 뭐 두 팀 하다가 이제 점점 늘리고 있는 지금 거죠. 뭐 초청팀까지 해서 8개 하고 있는데 지금 개최국 팀 하나 나오고. 네, 그렇죠. 진짜 월드컵 하겠다. 아니, 클럽 월드컵 확대는 제가 정확히 지금 살펴보지 않았는데 막 20몇 개국에서 되게 크게 만들려는 것 같아요. 4년에 한 번 열리는 대회로. 그러니까 지금 월드컵도 48개국 늘려가지고 어떻게든 경기 수 그렇죠. 늘려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장사가 되나 보다. 예, 장사가 완전히 잘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림픽을 잡았으니까 지금은 월드컵이 오히려 위에요. 중계권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월드컵이 월등하게 위에요. 그러니까 올림픽은 동하계 올림픽 다 합치고 유스 올림픽 다 합치고 해도 월드컵 그 한 대회하고 예. 그 정도의 레벨 차이가 레벨 차이가 네. 났습니다. 발음이 너무 왜 이런 문호니까 왜 이러지? 아니 뭐니 거의 뭐 오늘 모노쇼네요. 아 이거 너무 침묵을 다지는데. 네. 자 그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리버풀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 리버풀이 16강에 올라간다면 첼시와 만나게 돼요. 오. 그리고 조추첨은 이미 끝났거든요. 네. 재경기는 아직 안 끝났어도 토트넘이 16강에 오르면 노리치 시티와 하게 돼요. 또 노리치 시티예요? 그러니까 리그 최하위 팀이니까 8강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손흥민 골 노려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노리치. 노리치. 노리지 당연히 노리지.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눈길 갔던 얘기는 루니가 지금 2부 리그 더비 카운티에서 뛰잖아요. 그래서 루니의 소속팀 더비 카운티가 32강 재경기 남겨놓고 있는데 2부 리그 팀이에요. 노스햄프턴, 그 사우스햄턴의 그 반대로 노스햄턴, 푸턴이라고 떴네. 노스햄턴하고 이제 32강 재경기에서 이기면 16강에서 맨유를 만납니다. 루니와 맨유의 맨유? 만남. 아주 이 여기도 되게 잘 짰다. 루니가 지금 플레인 코치죠? 네. 네, 플레인 코치로. 네. 잘 짰다. 돼지는 여기도 AI가 하나?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뭐 화제에 올랐었는데 네. 비 오는데 아 뭐 저는 비 맞으면서 사인 다 해줬다 이거요? 경기 끝나고 경기에 네. 뛰지 못했지만 발렌시아가 바르셀로나를 잡았어요. 홈에서. 네. 이게 13년 만에. 와. 저는 그 이강인 선수 팬 서비스를 느낄 수 있었던 게 그 아는 동생 중에 한 명이 그 벨기에로 교환학생 갔다가 이제 학기가 끝나고 이제 투어를 다니고 있어요. 유럽 투어를. 인스타 스토리를 갑자기 올렸는데 옆에 이강인이 있네. 오 대박이다. 내가 그 대박도 아니라 걔한테 헐 미친 이랬죠. 너무 그게 바로 셀카로 찍었으니까. 그냥 알고 보니까 이게 또 기사가 빡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팬 서비스도 하고 있구나 이강인이. 이 경기에 한인 팬들이 유독 많았대요. 한 그게 200명 2, 정도가 300명. 뭐 예, 예. 그게 이제 설 연휴이고 음. 상대 팀이 또 바르셀로나이다 보니까 딱 맞춰서 이 경기에 한국 팬들이 많고 한국에서 또 여행 패키지로 이 경기를 간 여행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발렌시아 이강인 있고 상대편은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딱 좋네요. 이게 나도 가겠다. 최고의 경기네. 설 연휴에 경기 끝나고 이제 선수들이 퇴근하려고 할 때 다들 이강인 외치니까 특히 한국 팬들 많았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버스는 기다리고요? 아니요. 아니, 잠깐 개별 따로 퇴근이죠. 아. 홈 경기니까 알아서 다 예, 해서 그렇죠. 냈구나. 이날 원래 이강인 선수가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 예약이 돼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오히려 1시간 넘게 해줬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1시간 넘게 한 300명을 다 해줬는데 부모님들이 비가 오니까 팬들 뭐 우산까지 씌워줬다 그런 기사까지도 있더라고요. 훈훈. 훈훈한 설 이야기. 연휴에 아마 마음 예약은 좀 따뜻해지는. 늦었겠죠? 식당 예약은. 늦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쪽 사정이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휴식기긴 하지만 또 재경기가 있으니까 네. 손흥민 선수의 페이커. 골을 또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가 이제 시작이 되죠. 아시아 그 챔피언스리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오늘 녹음, FC 녹음 서울. 기준으로 오늘 FC 서울 경기가 있죠. 또 이제 뭐 특히 FC 서울 같은 경우는 정말 벼르고 벼렀던 챔피언스리그이기 때문에 네. 정말 막 바닥 찍고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FC 서울 시즌권 샀습니다. 시즌권. 시즌 거 샀더라고요. 5경기. 5경기 제일 적은 걸로. 그 경기별로 이렇게 돼. 네, 뭐 5경기, 10경기 많길래 뭐 큰 건 못 지르겠고 네, 5경기 일단 소박하게. 박동진 선수 보러 가야지. 올림픽 때문에 한 달 정도 일정이 앞당겨졌는데 진짜
K리그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시작하는 그쵸. 느낌. 그러니까 네. 1월에 2월 말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원래대로 하면 K리그는, 그렇죠. 네, 원래는 보통 그런데 1월에 축구 원래는 이제 챔스 플레이오프가 2월 말에 시작을 하죠. 근데 그게 한 달 앞당겨진 거죠. 벌써 비시즌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축구는. 정말. 참 좋죠, 뭐. 축구의 인기는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중계권은 중계는 못하고 알아서 하겠죠. 네. 그쪽 사정이니까요. 아, 우리 회사인데 우리 사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추덕수덕을 하는 만큼 좀 중계를 했으면 아직 중계권이 JTBC가 일단 협상을 한다고 했으니까 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JTBC 다 가져가네. 근데 다음 주에는 이정찬 기자가 나올 겁니다. 이정찬 기자가 태국에 네. 우한에서 그 600만 명이 이동했다고 하잖아요. 네. 아.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간 사람 중에 태국이 제일 많답니다. 아, 우한 사람 중에 나간 게 그 태국을 다녀온 이정찬 기자와 마스크 쓰고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숙주 이정찬 기자와 다음 주에는 만나보도록 음성이어야 할 하겠습니다. 텐데.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네. 손 잘 닦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